안녕하세요. 윤리 알려주는 여자 김혜영 강사입니다. 혹시 청탁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금 낯서신가요? 그러면 김영란법은 어떤가요? 들어본 기억이 있으시죠? 이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이라는 다소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제정약칭위원회에서 2016년 청탁금지법이라고 약칭명을 정식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 김영란법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으로 부르는 게 맞겠죠. 이제 오늘의 주제가 좀 짐작이 되시죠? 네, 바로 오늘은 청탁금지법이 그 주제입니다. 퀴즈 하나 내볼까요? 청탁금지법은 언제 시행되었을까요? 바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올해가 2020년이니까 햇수로 벌써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 효과는 어떨까요? 2019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8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청탁금지법이 일반인인 우리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청탁금지법 제1조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퀴즈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일까요? 1. 공직자 2.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자, 정답은 바로 2번 대한민국 국민 모두입니다. 분명 법률에는 공직자 등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국민 모두라니 이게 무슨 뜻인가 싶으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총 24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청탁금지법의 그 풀네임 나와 있는 그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부정청탁을 받지 말아야 한다 라는 부정청탁 금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정한 금품을 받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제재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누가 부정청탁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바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국가의 행정 업무와 사업 수주에 따른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은 바로 공직자 등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부정청탁하는 사람이 없는데 청탁을 받는 공직자만 존재할 리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정청탁받는 공직자만 처벌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재 대상은 자연스럽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한 금품 등을 주는 비공직자, 즉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그러니 공직자 등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하는 방법은 공직자를 중심으로 시행되지만 그들에게 부정한 방식으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줄 수 있는 일반인들도 해당되는 법률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법을 잘 지키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법의 취지와 규제 내용, 그리고 처벌 사항을 말이에요.
모든 법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으로 제정됩니다. 하나는 규제의 목적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방적 목적입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면 규제해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법을 비롯한 윤리적 실행은 도덕적 관념이나 철학적 사고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바로 구체적으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일반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규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줄기인 부정청탁의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당신이 공공기관의 공모전에 출품을 했어요. 선발만 된다면 상금이 500만 원이랍니다. 꼭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담당자 A를 찾아가서 A 주무관님, 저 이번에 공모전 출품을 했는데 잘 좀 부탁드려요.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부정청탁일까요? 아닐까요?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이 청탁으로 당신은 청탁금지법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정답은 받지 않습니다. 응? 직접 청탁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처벌받지 않는다고? 네, 처벌받지 않아요. 당사자가 직접 청탁한 것까지 막으면 공직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저해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이후부터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이득을 위해 공직자를 알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그때부터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면 역시 처벌받는데요. 이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공모전에 출품을 하고선 담당 공직자의 친구인 당신의 삼촌에게 삼촌, 공직자 A가 삼촌 친구지. 나 이번에 공모전 출품했는데 잘 좀 봐달라고 얘기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했고 삼촌이 친구인 공직자에게 야, 잘 좀 봐줘. 라고 청탁을 했어요. 자, 그럼 당신은 어떤 처벌을 받죠? 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럼 당신은 삼촌은요? 누군가의 부정 청탁을 공직자에게 다시 청탁했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직자 A가 워낙 우직한 사람이라 NO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과 삼촌은 처벌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그 부정 청탁의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두 분 다 처벌받습니다. 나의 청탁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청탁한 의지와 실행만으로도 처벌받는다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청탁금지법은 과거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청탁의 관행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존 롤스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공정함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작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태어난 출발점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이상적을 살기 위해서 그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받아야 하고 그럴 때 사회의 공정함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생각은 2020년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행된 그 청탁금지법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탄생한 법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에요. 그럼 이러한 청탁금지법이 우리 일상 속에서 잘 기능하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씩 실행해 가는데 그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복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윤리 수업. 다음 시간에는 청탁금지법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